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컷오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컷오프라는 거는요, 사실 이건 실무적인 표현인데요. 기말 현재 재고자산이 회사에 속했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감호손실이나 평가손실의 경우는 일단 회사 창고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물건을 샀고 창고에 보관해두고 입출을 하는 사이에 중간에 사라진 거, 그리고 가치가 떨어진 거, 이런 걸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 창고에 아예 없는데, 즉, 다른 쪽에 가 있는데, 그게 내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반 중인 물건들 있잖아요. 그럼 내 창고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따라서 뭔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재고자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귀속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객관 시험에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재고자산 관리는 좀 완벽하게 이제 숙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재고자산, 즉 회사의 창고에는 없지만 다른 쪽에 가 있는 거겠죠? 다른 곳에 가 있지만은 이게 내 거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재고자산이라 하면 다른 쪽에 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이 기말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과 매출원가 금액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그 다음에 뭐 그 운송 중인 자산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쪽에 없어. 그러면 팔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매출원가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재화의 판매나 용해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 기준이 있죠. 자, 또 이런 걸 보고 이제 재고자산 포함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기말 장부가액에 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인식 기준이 있죠. 뒤에 가면은 이게 나오는데 요거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은 재고자산이 우리 거냐 아니냐 이거를 또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위탁 판매와 시용 판매인데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위탁 판매 정의.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합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주인을 얘기하고요. 수탁자는 누굴 얘기하냐면은 대리인을 얘기해요. 대리인.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상품의 판매를 위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탁자한테 수수료를 지급한 형태의 판매를 위탁 판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위탁 판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에 따라서 위탁자의 매출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결정되면은 재고의 변화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 정의 말씀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대리인한테 네가 물건 팔아주면 내가 수수료 몇 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의 판매라는 거예요. 그다음 적성품. 위탁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적성품이라는 개정을 쓰는데요. 요거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보낸 상품인데 그 위탁 판매에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송품은요, 일단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설사 수탁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위탁자한테 없어. 근데 이거는 위탁자의 재고로 포함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는 언제 매출 잡냐?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삼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이제 수익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적송품을 보냈어. 보냈다고 해서 매출되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위탁자의 매출로 잡는 거죠. 그럼 수탁자가 얘기하겠죠. 물건 몇 개 팔았다. 그러면은 위탁자의 매출로 잡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계속 재고로 두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입니다. 시용 판매. 자, 시용 판매는요, 매입자가 일정 기간 제품을 쓰고 나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판매입니다. 이거 홈쇼핑에서 많이 하죠? 예. 샘플 한번 써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샘플 써본 다음에 사겠대. 그러면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죠. 예. 그리고 시용 판매와 관련된 재고자산을 이제 시송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이제 시송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입자가 해당 시송품에 대해서 매입 의사 표시를 해야지 이제 판매된 것으로 이제 보고 수익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탁 판매와 시용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건이 충족이 돼야 수익 인식이 되고, 그럼 그때 이제 재고에서 제거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회계 처리 예시입니다. 사실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하실까봐 제가 넣어놨는데, 만약에 위탁자가 나의 상품을 수탁자한테 보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수탁자한테 보낸 상품을 이제 적송품이라고 계정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품이 없어지고 이제 적송품이라는 계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위탁자의 매출이 되죠. 그래서 적송품 매출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수탁자한테 받을 거를 이제 외상매출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금액 중에 받을 나머지를 수수료 비용을 합니다. 혹시나 또 수수료 비용하고 매출을 상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상계하면 안 되죠. 상계하게 되면은 판매 금액과 수수료 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상계 처분이면은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송품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이제 위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자한테 수수료를 더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 차후에 외상대금이 입금이 되면은, 자, 돈 입금되죠? 차변의 현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적송 외상매출금을 날려버린다 이겁니다. 뭐 약간 계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상품을 보냈다, 위탁 판매해서 매출 올렸다, 돈 받았다. 요 개념의 요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에서는 일반 매출하고 비슷하고요. 적송품이라는 걸 별도로 썼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송품인데요. 써보시라고 권한 물건의 경우 시송품이라고 별도 처리하고요.
사용을 유도했을 때는 붕괴 없고요. 실제로 물건을 팔게 된 경우 있죠. 이때는 시용 매출, 시용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예. 일반적인 매출 매입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근데 사실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탁 매출하고 시용 매출의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착 상품, 할부 판매 상품 뭐 이런 건데요.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운송 중에 있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12월 30일 날 결산했어요. 결산. 그래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했더니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가 샀던 물건이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단 말이야. 올라 며칠에서 걸린대. 그러면은 이 재고를 올해 매출을 할 거냐, 아니면 도착했을 때 올해 재고를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재고, 즉 도착했을 시점에 재고로 잡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구입은 했으니까 도착을 안 했어도 나의 재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착을 안 했으니까 도착한 다음에 나의 재고를 해야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FOB 선적지 조건, FOB 목적지 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도착지. 보통 도착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목적지라고 했어요. 목적지. 수출입 거래 관련 책에 보니까 목적지라고 되어 있더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셔도 내용이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했을 때 미착 상품이 누구의 소유냐? 일단 정의를 보시면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한테 이전되는 조건을 FOB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 회사가 있는 곳, 그리고 상대방 회사가 있는 곳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물건을 선적해가지고 우리 회사 쪽으로 배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때 선적했을 때 소유권이 우리 회사로 온다는 거예요. 즉 A의 소유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적 후에 요걸 운송 중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 운송 중인 상품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죠? A의 것이 되겠죠. 따라서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착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요. 차후에 도착하면은 상품으로 이제 계정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저쪽에서 실었을 때 우리 회사 소유로 바뀌니까 운송 중이라도 우리 회사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매입자의 경우는 설사 우리 창고에 없다고 하더라도 서류 같은 걸 뒤져가지고 운송 중인 상품이 있다면은 내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판매자는 어때요? 구매자가 자기 소유로 했으니까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먹은 거죠. 그럼 판매자의 매출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네. 따라서 FOB 선적지 인도 조건 하에서 운송 중인 상품이 누구의 것이냐를 알아봤습니다. 도착지는 반대죠. 물건이 도착해야 내게 됩니다. 그럼 도착 안 했다면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럼 누구의 재고가 되겠어요? 요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판매자는 이 인도한 상품을 나의 매출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여기서 재고로 안 잡았는데 왜 내가 설레발 쳐가지고 매출로 잡아? 아니죠. 예. 그래서 FOB 목적지 또는 FOB 도착지 조건의 경우는 상품이 우리 회사 측에 도착을 해야 재고로 잡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두 개 좀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B가 뭐냐?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 프리온 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하는 조건을 FOB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가 이렇게 있어, 배. 자, 배 앞면을 좀 볼게요, 앞면. 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그 난간 있죠, 난간. 자, 크레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인이 요 배 난간 안쪽으로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면은 요때 이제 그 선박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조건을 이제 FOB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거죠. 요건 이제 무역용어입니다. 무역용어. 근데 가끔 시험에서 FOB 선적지, FOB 독자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FOB의 뜻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착 상품이 누구의 것이냐 이 부분을 봤고요. 조건에 따라서 구입자의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회계처리 있는데 뭐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받으면 일단 미착 상품으로 했다가 나중에 도착하면은 미착 상품을 상품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은 선급금으로 했다가 물건이 도착했을 때 상품으로 대체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그냥 매출로 하면 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는 선수금을 했다가 나중에 물건 도착하면은 상품 매출로 대체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회계 처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위에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할부 판매인데요. 할부 판매는 물건을 먼저 넘겨주고 돈을 차후에 받기로 한 건데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할부 판매는 대금의 회수를 분할해서 한다 이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파는 상품을 뭐 할부 판매 상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할부 판매는 외상 매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할부 기간에 상관없이, 즉 장단기와 무관하게 판매 시점에 전체 금액을 매출로 하고요. 그죠? 그리고 전체 금액을 매출원가 잡으면서 재고를 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뭐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러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뭐 현재 가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 시험 수준에서는 현재 가치는 하지 않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뭐 회계원리 좀 두꺼운 거 있죠? 그런 걸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 경우에는 언제 매출을 잡고 재고를 떤다? 물건을 상대방한테 인도했을 때. 할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재고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당 상품하고 반품률 높은 자산인데요. 저당 상품은 뭐냐면은 이제 담보를 잡힌 거예요. 담보 제공된 상품의 경우 소유권이 누구 거냐 이거죠. 여전히 내 거죠. 예, 담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거죠. 다만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한테 상품을 다 뺏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달라지긴 할 텐데 그 전에는 뭐 특별히 변동되는 거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있죠? 물건을 팔면 이제 반품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품률의 합리적인 추정 가능성 여부에 의해서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이 반품률을 감안해서 반품률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출 원가로 잡고요. 재고에서 떱니다. 예. 그런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반품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고요. 차후에 매출 잡으면서 재고를 감소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반품 부분만 고려해가지고 이 반품을 고려해서 매출하고 매출원가 그냥 잡습니다. 예. 그러면은 판매 즉시 재고자산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반품률을 모르겠으면은 일단 냅뒀다가 매출이 딱 확정되는 순간에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재고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매출을 잡냐 나중에 잡냐 뭐 이 차이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인식 기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을 잡을 때는요,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 기준은 실현주의라고 하네요. 실현주의.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언제 회사가 판매 대금을 받은 거고 판매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상대방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됩니다. 물건을 팔지도 않고 돈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수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파는 그런 활동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활동을 했다를 좀 어려운 말로 가득되었다. 가득. 예.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판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실현 가능하다라고 표현해요. 실현 가능. 그럼 결론적으로 매출을 언제 잡는 거예요? 회사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잡는다 이 소리죠. 예. 이런 내용을 담은 기준이 이제 실현주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또 이런 내용 나오죠. 매출 대금은 그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받을 대가 있죠. 또는 받은 대가. 이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공정가치라는 거는 시세죠, 시세. 그리고 이 매출 계산할 때 뭘 빼요?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하죠. 이건 저희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요거 약간 이론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수익 인식 기준인데 수익 항목의 거의 대부분은 매출입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 기준은 매출 인식 기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출로 표현을 살짝 바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매출에 관련된 그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그 재무제표 포함 여부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 인식 기준까지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매출 기준 해가지고 뭐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뭐 이런 경우에 언제 매출을 잡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있냐 없냐 여부하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이 잡히냐 안 잡히냐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매입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